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위기를 위기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수평적 관계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한동훈 당대표도 나의 정치적 파트너로 존중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검찰총장이면 당신은 그냥 고검장 정도로 취급을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껄끄러운 관계죠. 저는 가장 많은 정보를 아마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동훈 대표일 겁니다. 결과가 없어도 결과가 있는 것처럼 하는 게 정치인데 저렇게 대놓고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됐다고 해버리면 여권의 지지율은 더 떨어지게 되는 거죠. 어차피 나라를 위하고 국정 운영을 위한 거라면 원래는 쇼라도 해야 돼요. 갈랑 스틸 사진 4장인가? 네. 야, 이분들이 검사 출신이어서 그런가? 한없이가 위원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9월 26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오늘 목요일 요즘 저희 장르만 여의도 분위기가 꽤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목요일은 걱정이 좀 됩니다. 국회에 계셨던 분들 가운데 가장 젠틀한 분 두 분이 함께 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더더욱 정제된 메시지와 워딩들로 가득 차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좀 많은데, 그래서 저희가 뭐 또 그냥 그렇게만 시간을 보내진 않을 생각입니다. 네, 다 준비해 놓은 것들이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서 오늘 장르만 여의도 즐겨주시면 좋겠고요.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영우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심사숙고의 아이콘이시죠. 네, 세 번 생각하고 한 번 말씀하시는. 거의 숙고만 하다 말죠. 네, 오늘도 그러실까봐 걱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국회 여의도 젠틀맨 우리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시죠. 홍익표 전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잘 모셨네요. 그래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만난 거는 19대죠. 그렇죠. 그때 이제 제가 재선이고 초선 딱 초선. 들어오셨는데 민주당에 정말 그 귀티나는 분이 딱 있는 거예요. 단 한 분. 네, 그래서 정말 그 눈에 많이 띄었고. 일학이었어요. 확 눈에 띄는 확 띄었죠. 19대. 민주당 아시잖아요. 네. 근데 눈에 확 띄어가지고 근데 뭐 실력도 있으시고 그래가지고 아. 그냥 신원서판 그냥 아. 다 갖추셔가지고 결국 원내대표까지 하셨잖아요. 네. 저는 오늘- 찌그러졌고. 예. 그러니까 오늘 이런 식으로 가신다는 거죠? 네? 아니, 오늘 칭찬을 이렇게 하고 가실 거다 시작해야죠. 이거죠? 아니요. 네. 네. 걱정이 많습니다. 진심입니다. 이상민 크리에이터 오늘 역할이 좀 많이 네, 필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천둥 보고수기 김수수입니다. 예, 좋습니다. 오늘 오리지널에 도망갔습니다. 네, 도망갔습니다. 오늘 골프 안 치시나요? 가만히 계세요, 그러니까. 흥미없습니까? 가만히 계세요. 네. 자, 그리고 최윤경 기자가 오늘 뉴스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워낙 많은 뉴스들이 지금 막 쏟아지고 있는데 뭐 네네. 김건희 여사 관련 또 명태균 씨는 또 뭐 우리나라 뭐 다 좌지우지했더만요. 뭐 뉴스만 보면 그러게요.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네. 그런 뉴스들 포함해서 어떤 뉴스부터 먼저 가보면 좋겠습니까? 가볍게 오늘 갈까요? 가볍게. 원픽입니다. 원픽. 네. 노병은 죽지 않는다. 오. 성일종 국방위원장이요. 국방포럼에서 참석해서 한 이야기가 화제가 됐습니다. 참. 자,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네. 젊은 병사가 없다. 50대, 60대가 되어도 건강하다. 이들이 군에 가서 경계병을 서도 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법안 2개를 계획 중이다. 경계병 역할을 하는 5, 60대에겐 병사 봉급에 준하는 보수를 줄 수 있다. 요거 하나 아이디어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대한민국이 앞으로 이민을 통해서 인구 절벽의 한 축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어를 하고 건강한 외국 사람들이 7년에서 10년 동안 복무하도록 하고 시민권을 원하면 주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일종 의원이 혹시 대략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본인도 이제 가실 나이 아닌가 싶어요. 여기 재입대를 한다고 하면. 아직은 6학년이시니까. 그래요? 네. 인생인가? 네, 6학년일 거예요. 6학년 법안 통과되고 맞죠? 뭐 시행할 때쯤 되면 졸업하시겠죠. 그런 거 아닐까 싶은데. 자원 입대하실 수도 있죠, 본인. 자원 입대하실 뭐 7학년도 특례 입학이라는 게 있으니까. 저는 가능해요. 조금만 지나면 네. 이제 받아질 줄 모르겠네. 또 국방위원장 출신이라고 또 그렇죠. 네. 그래도 전관 몸이 기억합니다. 예외에서. 네. 최전선에. 그렇죠. 정관- 근데 경계병을 서도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디 가서 뭘 하라는 이야기인가요? 그러니까 경계병이라고 하면은 GP 주로 같은데? 초소인데 네. 예. 그래서 이게 노인 일자리 차원일 것 네, 같은데 아니 할 수는 있어요. 능력 네. 면에서 네. 뭐 네. 체력이나 무슨 또 더더군다나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이제 기본적인 건 금방 아니까 뭐 아이디어인데 근데 이제 군이라고 하는 조직이 또 이제 조직이다 보니까 내무반에서 어떤 그 분위기 네. 그 관리
아니, 팀워크 이런 거 보면 좀 생각할 면이 좀 있죠. 62세에 네. 예. 저 이병 분한테 21살짜리 병장이 뭐라고 할 수 있겠냐고. 아니 말이 근데 이제 됩니까, 별도로 이게? 계급을 나눌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 어르신 네. 병사 따로 이렇게 아하. 해가지고. 이게 그 최근에 우리 군대 흐름하고 네. 완전히 그 전혀 그 동떨어진 얘기죠. 아하. 왜냐하면 첫 번째는 사실은 군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요. 우리 뭐 김용호 의원님은 국방위원장 있으니까 국방위 오래 하셨고 다 잘 아실 텐데 예, 지금 현재 GOP에 우리 군이 쭉 서서 경기하고 있잖아요. 네. 이거는 사실은 전투를 대비한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냥 넘어오는 간첩이나 공비 잡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에부터 그 이제 군 병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거점 방어를 해야 된다. 핵심 지역에 병력을 모아서 하고 나머지 지역은 자동화 시스템, 그러니까 로봇이나 또는 뭐 그 CCTV나 등등 여러 가지 그 그렇죠. 과학화 장비를 통해서 병력이 쭉 늘어서 가지고 서 있는 그런 비효율적인 이 전선 방어식은 이제 지양해야 된다. 이게 군 전문가들이 일치된 얘기인데 네. 이거를 50대 60대 그 어르신들까지 어르신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네. 중년 이제 중년이라고 그러죠. 중년 남성까지 동원해서 기존 시스템을 유지한다는 거는 현재 군 내에 이루어지는 전문적인 논의를 전혀 그 도외시한 동떨어진 얘기라는 거죠. 이 사기는 좀 올라가겠습니까? 군기와 사기. 사기가 왜 올라가? 네. 일단 아니, 올라갈 좋습니다. 수도 있고 아니, 너무 사기가 또 좋아요, 올라갈 일단. 수도 있으니까. 좋은 분들이 들어가셔가지고 네. 야, 잘해보자 하면 네. 아하. 이게 무슨 돈도 소리입니까, 팍팍 이게? 쓰고 막 뭐 텍스트 말씀이 막 긁어주고 있었는데 이런데. 네. 이제 병사 숫자가 줄어든다는 거는 굉장히 좀 큰 문제긴 해요. 근데 이제 우리 군의 과학화, 기술화, 네. 전문화 이제 이런 거를 통해서 좀 극복하려고 하는 그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 저 귀화한 외국인들 그런 분들의 이제 입대 이런 거는 이제 숙고해 볼 만하죠. 대한민국 네. 국민이니까 젊은 사람들. 근데 이거는 한번 고려를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경계를 서게 해야 된다. 이거는 저도 조금 이해는 안 가는데 군 경력이 있는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분들은 또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부서, 부대 그런 거는 한번 생각해 볼 근데 만하죠. 저는 예. 저는 이제 공군 병장 출신입니다. 네. 네, 일단 밝히고 에어포스. 말씀드리죠. 네. 에어포스인데 병력 그러니까 몇 명이 군의 군사력을 나타내던 시대가 언제입니까? 옛날에는 50년대는 그 나라에 소총 몇 개 있냐가 중요했죠. 아. 네. 지금 아니잖아요. 과학화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설령 안 줄어도 우리 군 병력을 줄이는 게 맞아요. 현대화하면서. 근데 뭘 지금 또 사람 좀 60만 되고 유지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요, 근데 그렇게 단순하진 않아요. 이 네. 군이 전투와 전쟁만 하는 게 아니고 네. 유사시 우리 남북 관계는 특수 관계인데 나중에는 북한의 행정 요원이 됩니다. 그 치안 유지 그 병력이 되고 유사시에. 예, 그렇죠. 그래서 단순히 어떤 전쟁만을 생각하고 네. 지금 이제 무기가 뭐 고도화되고 하니까 네. 사람 숫자가 별로 필요 없다. 요렇게만 또 단순하게 얘기할 건 아니에요. 아, 너무 아니랍니까? 예, 예, 예. 네. 굉장히 고려할 게 많아요. 근데 네. 그 성일종 국방위원장께서 네. 이제 지금 국방위원장을 하시네요. 네. 네. 아마 여기저기서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거는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죠 뭐. 네. 이것도 논의를 해. 아니 여기서 말고. 아, 여기서 말까요? 아니, 알겠습니다. 그 전 세계적으로 일단 네. 너무 춥습니다. 그 군병력이 경계한다는 게. 너무 줄기 때문에 네. 미국도 군병력이 여의치가 않아요. 예. 지금 이게 미국 시스템 얘기하는 건데 아, 미국은 이제 두 수비군 가지죠. 두고 하나는 하는 거. 네. 예비군 제도가 있어서 나이가 들어도 그 계급 우리나라는 계급 정년이 돼서 일정 계급 되면 나이가 젊어도 옷을 벗어요. 네. 뭐 위관급은 몇 세, 음. 영관급은 몇 세 있죠, 이런 있죠. 게 있는데 미국은 우리보다 좀 더 오래 군 생활을 하게 돼 있고요. 또 예비군 제도가 활성화돼 있어가지고 퇴역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훈련 받으면서 언제든지 현역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서 하나 있고 또 하나 미국이 90년대 이후에 나타난 두드러진 현상은 군대를 보안하기 위한 네. 보안회사, 시큐리티 컴퍼니가 굉장히 활성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건데요. 예. 군대를 그런 시큐리티 컴퍼니가 그 보안회사가 보호해줘요. 군 시설을. 그러니까 현재 미국이라는 게 좀 아이러니한 건데 자유주의들이 원래 치안과 국방은 국가가 하는 거다라고 네. 했었잖아요. 네. 지금 미국의 상황은 치안과 국방마저도 일부 아, 기업들이 하고 외주를 있는 주고. 거예요. 외주를 주는 맞습니다. 거예요. 돈으로 왜냐하면 해결한다. 그러니까 경호나 예. 또는 뭐 무슨 보급
또 이런 특수작전 이런 거에 네. 대해서 우리 영화 많이 보잖아요. 영화들도 많잖아요. 나오는. 그래서 예. 그런 보안 회사들이 없으면 사실 미국 군대는 정상적으로 작전 수행이 불가능해요. 외인 부대도 많고. 맞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이렇게 오래 얘기할 거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 위주로 이제 심사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심사숙고의 아이콘입니다. 네, 네, 네. 제가 어쨌든 성일정 의원 얘기는 좀 너무 너무 좀 많이 갔다? 동떨어진 얘기였죠. 네, 네,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네네. 아, 이것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 금투세 네. 민주당은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어떻게 할 겁니까? 거예요? 아, 제가 어제 네. 너무 많은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그냥 필부 14만 개미들의 전화니까 그냥 전달을 해드리면 민주당이 진짜 제정신을 못 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을 이게 뭐 한 달 동안 토론을 하고 의견을 듣고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확실하게 빨리 정리를 안 해주면 이 시장의 사람들이 계속 우왕좌왕하게 되고 다음 선거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저주까지 막 엄청나게 날것으로 퍼붓더라고요. 네. 게다가 제일 큰 문제가 됐던 발언이 토론을 했었잖아요. 민주당에서 금투세 토론을 했을 때 이 김영환 의원이 주가가 그렇게 우향한다는 신념이 있으면 우하향한다는 신념이 있으면 인버스 투자를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완전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인버스라는 건 이제 떨어지는 떨어지는데, 거에 베팅하는 예. 거죠. 네, 떨어진데 베팅을 해라. 그럼 이거 뭐 나라 망하라는 얘기냐 지금 이렇게 개미들이 분노를 했는데 아. 이제 이재명 대표의 생각이 당초에는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오히려 시간을 끌면서 더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 나오거든요.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그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의 말씀에도 동의하는 게 있는 게 지금 세 가지잖아요. 유지, 유예, 폐기 폐지, 세 예. 가지인데 유예는 제일 나쁜 것 같아요. 유예가 제일 나쁘다. 예, 왜냐하면 유예라는 거는 문제를 봉합하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안겨놓는 거잖아요. 경제 이코노미스트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불확실성이 사라졌다라는 걸 제일 좋아해요. 네. 금리가 오르든 내리든. 네. 예.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FRB가 미국에서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오를지 내릴지 이럴 때가 제일 혼란스럽거든요. 차라리 오르면 오르는 대로, 내리면 내리는 대로 적응해요. 기업과 시장은. 네. 그렇기 때문에 금투세를 폐지하거나 아니면 그 아예 원칙대로 시행하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맞다 이렇게 제 판단이고 다만 하나 이제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 금투세를 이게 하기로 큰 틀에서 여야가 국회에서 합의했던 거를 시행도 안 하고 이렇게 없애는 거는 문제가 있어요. 그다음에 그 이유도 없이 그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 문제는 주가의 하락이 이 금투세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다는 얘기는 사실 약간은 조금 그 일치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최근에 주가 하락은 여러 가지 그 국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뭐 네. 그다음에 우리 펀더멘탈의 문제, 기업들의 문제 이런 문제가 작용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는 그건데 어쨌든 시장은 금투세 때문에 불안한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치권은 이거를 그냥 계획대로 한다든지 아니면 그 저 폐지한다든지에 대한 결정을 빨리 내리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걸 빨리 내려야 되잖아요 결정을. 그렇죠, 빨리 내려야죠. 왜 못하고 어디 남의 일처럼 이렇게 네, 왜 못하고 어디 당 있는 거예요? 소속이세요? 아, 제가 지금 그 저 발언권이 없어서 그럼 만약에 홍익표 저 의원님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가 결정권 혹은 선택권이 있다면 어느 쪽으로 가실 거예요? 저는 두 가지인데요. 그 정부에게 요청을 했을 것 같아요. 정부 여당이 재정 건전성 문제 많이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면 금투세로 제가 보기엔 예상 세수가 한 2조에서 한 3조 사이 좀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현재 그 긴축 재정하고 네. 재정 악화 문제가 계속 문제되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한 그 정부 여당이 대책을 가져오면 협의할 수 있다고 하겠어요. 대책을 가져와라. 예. 그러니까 지금 여당 대책이라는 건 혹은 뭐 정부의 대책이라는 건 폐지잖아요. 아니 근데 폐지하려면 네. 그러면 재정 문제에서 2조 내지 3조 정도의 구멍이 생긴다. 예,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네. 정부 스스로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재정 건전성 얘기하면서 계속 추가 세수에 대한 그 세수 기반을 확대하는 건 없고 세수를 약화시키기만 하기 아니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 걷다가 안 걷는 게 아니고 안 걷고 있는 거니까 빵꾸 났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예상 그 저 국가 재정은 여러 가지 전망을 하고 있어요. 예. 그다음에 이걸 그 없앨 때 아시겠지만 주식의 거래세, 양도세 부분을 그 축소하면서 이걸 만든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원래 그 세수 감소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걸 시행을 안 하고 또 유예를 했죠 그때요. 한번 저 2년 전에 네. 코로나 상황으로 불확실하니까 이걸 유예하면서 사실 일이 스텝이 꼬인 거예요. 그때부터. 그때 원칙대로 시행을 하거나 아니면 그때 뭐 폐기하거나 그때 결정을 내렸어야 되는 거를 네. 문재인 정부 말미에 또 그 어영부영하다가 시간을 좀 넘겨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네. 저는 그 정부에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도 사실은 여당, 야당을 설득할 때는 우리가 그 재정 대책이라는 게 어떤 게 있다. 네. 이걸 안 거쳐도 이걸 하더라도 다른 대책이 있고 문제가 없다라는 거를 설명하면서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금투세를 폐지하고 대신 거래세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가겠죠. 예, 그렇게 하든가 네. 아니면 뭐 다른 그거는 오케이. 예, 뭐 그렇게 하든가. 그래서 네. 저는 뭐 어떤 금투세가 있어야 뭐 금과옥조처럼 네. 금투세가 있다고 우리나라가 경제 민주화가 되고 금투세가 없다고 경제 민주화가 아니고 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금투세가 이제 전부는 아닌데, 근데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서 사실 금투세 같은 게 없었다는 게 거의 유일한 장점일 거예요. 외국 그 선진 투자자들 시장에 네. 비해서. 그래서 이제 나온 얘기고, 제가 이제 정치 논리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 대표가 제일 지금 상황에서 답답할 것 같아요. 사실은 굉장히 이 금투세 이걸 가지고 대권의 잠재적인 주자로서 사실 외연을 좀 확장해야 되겠다. 외연 확장성에 상당한 방점이 찍혀 있다고 봐요. 네. 개미 투자자들, 그렇죠? 샐러리맨들, 그다음에 이제 아무튼 주식 투자하는 네네. 많은 개미 투자자가 네. 있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당내에서 진성준 그 정책위원장도 그렇고 그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답답한 거죠. 그래가지고 어쨌거나 뭐 금투세 관련해서 정책 토론회를 이제 보기 좋게 열었는데 인버스 투자 얘기가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당혹스러울 곤란해졌어요. 겁니다. 예. 이재명 당대표는. 근데 최소한 유예 쪽으로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많은 전화 받았다고 그러시지만은 네. 정말 그 많은 개미 투자자들도 그렇고 이거 금투세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진정성이 있느냐 말이죠. 네. 이걸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요 전에도 이거는 토론회는 이거 역할극이다 이런 얘기를 네.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냥 보여주기 위한 이제 쇼다 이건데 사실은 역할극이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롤플레이 찬반 그냥 나눠 가지고 한번 해보자 이건데, 그래가지고 좀 답답한 건 이재명 당대표다. 그리고 이제 아까 재정 건전성 말씀하셨지만은 그게 또 문제는 있죠. 민주당도 앞뒤가 좀 안 맞죠. 왜냐하면은 뭐 민생회복지원금 지금 13조 들여가지고 하겠다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한 2조 이거 가지고 이제 금투세를 연관시키면은 이제 외부에서는 민주당은 재정 건전성 지역 화폐 그 저기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그거부터 폐기해라 이렇게 나오겠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생각은 지금 뭐 정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예. 어떻습니까? 질문을 말 끝까지 해주시는 아니 이거 게 뭐 어떻게 하는 게 지금 어떤 상태예요? 아니 질문을 똑바로 해주시는 게 사회자의責任 같은데요. 아 됐어 이거 하지 말고. 검찰처럼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민주당한테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있어요. 네, 네. 민주당이에요. 네, 네. 좀 예의가 당내에서 보니까 민주당이 부탁하신다고요? 예. 직접 하시면 되잖아요. 아니 뭐냐면 여기서 공개적으로 한번- 하는 거죠. 영상 예, 편지 예. 한번 왜냐하면 정책구청은 잘 했어요. 그건 네. 나쁘지 않아요. 근데 다만 지도부가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겁니다. 예. 그 얘기는 의원들의 의견을 들었으면 예. 지도부가 입장을 정해서 예. 폐지하겠다, 유지하겠다라는 입장을 정하고 네네네. 의원들에게 동의를 요구하는 거예요. 예. 맞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계속 의원들이 결정하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네네네. 원내대표 할 때 그 자주 했던 방식은 의견은 듣되 예. 결론은 내가 원내 지도부에서. 그 지도부에서 한다. 그 의견을 결정된 권한, 결정 내린 것을 의원들에게 물어서 추인받는 거죠. 네. 그 추인 못 받으면 끝나는 거고 네. 부결되는 거죠. 그러나 추인을 받아서 네. 그걸 갖고 가야 되는 거죠. 그 권한과 책임이라는 건 그래서 무겁습니다. 지도부. 아, 지금 이런 액션이 예. 이제 일각에서는 그런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이제 유예 쪽으로 갈 건데 그냥 가기에는 조금 없어 명분이 보이고 필요하니까. 명분이 필요하니까 이런 토론회 좀 열고 그래서 토론회를 통해서 나온 의견에 뭐 반대 의견 막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 좀 얘기 듣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국민들이 혹은 투자자들이 이렇게 원하니 그냥 계속 시행은 아니고 유예를 뭐 한 2년이든 이렇게 하면서 법을 좀 더 정교하게 만들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겠습니다. 요 정도 발표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유예는 저는 좀 곤란하다고 그건 생각합니다. 폐기하는 시장의 건 폐기. 불확실성을 아. 또 2년 3년 끌고 아. 가는 건데요. 네. 그럼 또 이 논란이 그러니까 지연되는 거예요. 아. 그 3년 후에 또 생기는 거죠. 맞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폐지했는데 주식이 안 오르면
금투세가 주가 하락의 원인이 아니다라는 걸 그 증명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또 폐지했더니 주가가 오르면 그 뭐 좋은 거고요. 그래서 그런 식의 네. 저는 폐지든 유지든 어떤 거 뭔가를 양당 간에 민주당이 책임 있게 결론 내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깔끔하시네. 정성 의원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폐기하는 게 낫다는 게 내 개인적 생각인데 지금 이 토론회 자체는 갈등을 해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강화하고 증폭하는 과정이었다. 네. 이건 토론에 맡길 게 아니라 지도부가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다. 이런 이제 입장을 밝혔거든요. 정성 의원이.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맥락인 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명태균 씨 얘기 한번 좀 아하. 가볼까요? 예, 명태균. 우리 김영호 의원이 먼저 하신 말이. 예, 아니, 명태균. 저 모르세요? 일단 좀 상황 설명을 좀 네. 해주시면 지금 현재 뉴스 나온 걸로 보면 네. 거의 뭐 윤석열 대통령 출마도 이 사람이 네. 뭐 했다, 출마도 뭐 부추겼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당 대표 하던 시절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줬다 등등의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단 말이죠. 네. 지금 어디까지 지금 보도가 나왔습니까? 네, 너무 많이 나왔는데 오늘 나온 보도를 한번 정리를 하면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명태균 씨를 만났다. 그러니까 만났는데 다리를 놓은 것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명태균 씨가 계속 만나게 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김영선 의원한테 윤석열 총장을 좀 만나게 해달라. 만나게 해달라. 다리 좀 총장 놔달라. 시절에? 네, 검찰총장 시절에 그렇게 해서 이제 자리를 만들었고 만나게 된 뒤로는 이제 그 대선 출마를 해라. 내가 이제 보니까 당신 될 거다. 이 아하. 상당히 유력하다라는 걸 각종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직접 대통령에게 총장에게 보여주면서 출마를 하면 잘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른바 부추겼다. 뻔뿌질을 했다는 아, 거예요. 그렇죠. 된다. 근데 원래 이제 출마를 할 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 아니면 안 될 것 같이 계속 뻔뿌질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은 상당히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가서 계속 설득력 있게 이제 출마를 권유를 했다. 수치라는 게 여론조사 수치. 여론조사 수치. 실제로 네. 그리고 대통령도 그 후보나 총장 시절에 네. 그 수치들을 받아보고 필요할 때마다 요구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녹취록에 따르면 네. 심부름한 이 씨와 명태균 씨 사이의 녹취를 보면 예. 빨리 달라고 해라. 그 뭐 어디 조사 달라고 해라. 뭐 윤석열이가 좀 달라고 한다. 이거 윤석열에서 보고해야 돼. 이제 이런 녹취들이 나오거든요. 명태균이 그 워딩을 쓰는 거죠. 네. 윤석열이가 이렇게. 네, 윤석열이 한테 보고해 줘야 돼. 그거 빨리 달라고 그래요. 윤석열이가 좀 달라고 그러니까 오늘 다 여론조사 이야기인 것 같은데 다 네. 뽑아줘야 돼요. 윤석열 총장이 저 문자가 왔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틀이 있고 그다음에 한꺼번에 그냥 말씀을 네네. 드리면 두 번째는 이준석 대표 관련한 이야기예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021년 그 당대표 선거에 될 때도 역시 명태균 씨의 지원이 있었다. 당대표 선거 될 때. 라는 취지의 이야기인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역시 같은 틀로 접근을 했다는 거예요. 명태균 씨가 예. 여론조사를 가지고 가서 접근을 해가지고 당신 된다. 나가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고 상당한 또 뻔뿌질을 했다. 그리고 그 진행되는 과정, 당대표 경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여론조사를 시행해가지고 같이 갖다 주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것도 한꺼번에 얘기 드리면 이준석 네. 의원은 그 전당대회 출마 결심한 시점과 그 계기를 다 돌아봤을 때 명태균 씨는 그 뒤에 등장을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이 지금 이제 당시의 상황을 자신이 이제 페북 같은 거 이제 올린 거죠. 네, 이것은 이 씨의 관점이고 명태균 네. 씨 심부름을 했던 이 씨의 관점으로 지금 뉴스토마토가 기사를 썼는데 예. 나는 내가 그 출마를 결심했던 그 시점과 계기를 보면 명태균 씨는 그 직접 영향을 주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해요. 2021년 4월에 공개 인터뷰를 하면서 출마 의지를 밝혔고 5월에 이걸 마포 포럼에서 공식화를 했는데 네. 그 명태균 사장을 만난 것은 김영선 전 의원을 통해서 5월 9일 이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실제로 뭐 문자를 첨부하기도 했어요. 본인의 페이스북에 오늘 이 내용을 그러니까 올렸습니다. 내가 당대표 선거 나가기로 한 것도 훨씬 전이고 네. 그다음에 명태균을 김영선 통해서 만난 건 아마 팩트인 것 같은데. 그건 맞는 것 같고요. 예. 그러나 그 시점은 그러니까 명태균에게 막 도움받아서 내가 막 출마 용기를 내고 이런 건 전혀 아니다. 네, 연관 그리고 없다. 계속해서 등장하는 여론조사 기관 피해 날 여기서 전당대회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 이제 네. 이준석 대표에게 좀 유리한 그 조사를 발표했다는 의혹들이 있었는데 이 명태균 씨가 개입을 해서 네. 근데 이제 실제로 그 당시에 발표된 다른 조사들을 쭉 돌이켜 봤을 때 네. 비교해 봐도 이 통계적으로 튀는 결과는 없다. 피해 날 것이 특별히 잘 나오거나 하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 이준석 네. 의원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PNR이라는 건 여론조사 기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거기에 명태균 씨가 의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가지고 있는 아마 그 연구 실질적으로 운영한 연구소는 네. 김영선 전 의원이 대표로 있었던 미래한국연구소라는 연구소였던 것 같고요. 네. 여기서 자체 조사를 할 수도 있지만 자체 조사를 하기도 하고. 네, 여기 등록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공표를 할 수는 없어서 네. 공표를 해야 할 경우에는 다른 여론조사 기관을 같이 끼거나 이제 아. 언론사 의뢰를 통해서 네. 공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내부 조사는 계속 해가지고 아마 이제 그 뭐 윤석열 당시 총장이나 이준석 그 당시 후보에게 보냈다는 취지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실제 그 공표한 조사들은 이 P&R을 통해서 공표를 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그 여론조사를 만약에 의뢰한 쪽에서 조금 결과를 이렇게 내고 싶거나 저렇게 내고 싶거나 할 때 그게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까? 이건 이제 의원님들이 아시겠죠. 네. 가능은 해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정치하다 보면 당 대표 선거든 뭐 지역 그 국회의원 선거든 이런 거 보면은 딱 때가 되면은 이제 그 여론조사 기관 담당자거나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옵니다. 어. 네, 저도 뭐 직접 많이 겪었어요. 근데 네. 저는 한 번도 그분들의 그 의뢰나 부탁을 들어주진 않았는데 네. 제가 뭐 선대위원장도 또 하고 그런 적도 네네네. 있잖아요. 네. 딱 찾아오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꽤 많아요. 네. 그런데 이제 막 그렇게 딜을 하려고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비용 대달려는 사람도 있고 네. 그 여론조사 조사는, 비용. 아 비용 주시면 저희가 좋은 결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 식인데. 어. 근데 문제는 그거죠. 표본, 그러니까 모수라 그러죠. 네, 네. 그 표본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음. 그러니까 우리 당이 평상시에 여론조사 했을 때 많이 그 전화가 가게 되는 그런 그 샘플이라든지. 네. 왜냐하면 보통은 당에서 이제 막 이런저런 많은 그 표본들이 막 돌아다니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왜냐하면 여론조사를 한번 그냥 쫙 해보면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안심번호 생기기 전에 그러면은 어떤 번호가 어떤 대답을 하는지 그걸 알 수가 있잖아요. 결과를 보면 그 사람 네네. 이름을 모르더라도. 예. 그러면 그런 거를 이제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이쪽을 원하면 이거 빼고 그렇죠. 저쪽을 원하면 저거 빼고. 그렇죠. 나는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위험한 건데 이거는 아마 모든 당에 다 있을 거예요. 사실 아하. 막 돌아다니는 거. 아.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장난을 치려면 칠 수 있어요. 그리고 신뢰도를 줄 수 있으려면 다른 거하고 튀게 가져오면은 안 되죠. 살짝 좋게. 마사지도 하고. 그렇죠. 살짝 좋게. 그게 마사지죠. 예. 그래서 뭐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이건 뭐 팩트는 모르니까. 네. 근데 제가 딱 보니까 어떤 그런 스타일인데요. 예, 그런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통 유무선 결합 비율을 얼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요즘 많이 하는 게 되게 유선 10% 무선 90%가 네. 일반적인 것 같더라고요. 네. 100% 무선할 때도 있고. 근데 예, 유선 비율을 좀 높여버리면 한 20% 정도 높이면 결과가 좀 바뀔 수 있죠. 그렇죠. 집에 그다음- 계신 분들, 예. 전화기가 있는 분들, 그렇죠. 보수 지지자들, 예. 그리고 고령층이 특히 더 많이 유선 확보가 전화는 되니까. 성향이 어떤지를 표본을 갖고 있는 그 여론조사 기관이 대충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많이 할 때는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집단의 의견을 많이 그 받아들이는 거니까. 그다음에 어느 요일에 하느냐. 예를 들면 휴일 날 끼고 하느냐, 아니면 네. 평일 날만 하느냐. 그러면 자연히 휴일 날 하면 약간 직장인들이 응답률이 높아요. 그러면 이제 좀 젊은 세대한테 좀 젊은 층의 지지가 있는 사람한테 유리하죠. 네. 네, 그리고 마지막 방법이 가중치를 둡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중치. 조사했다고 뭐 조사했더니 뭐 저 52대 48 나왔다고 그대로 발표하는 게 아니라 세대별, 지역별 가중치 이렇게 해가지고 보정을 해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런 보정을 하기 때문에 결과는 뭐 예를 들면 50대 50인데 실제 발표는 52대 48로 나올 수도 있어요. 가중치를 해서.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여러 가지 전문 기술을 도입해서 하는데 약간의 이제 그게 많이 튀면 안 되죠. 근데 당시 PNR이 이런 의혹을 받는 건 사실이었어요. PNR 발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데보다는 한 1, 2% 정도씩 더 나오게 하는. 근데 거기에 이제 소위 오차 범위 내에 있다 보니까 그 아까 김영우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조작이다. 뭐 뭐 장난쳤다 이렇게까지 못 하는데 뭐 딴 데보다는 좀 더 유리하게 나온다. 근데 그런 여론조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갤럽 방식이냐 또는 소위 흔히 얘기해서 갤럽과 리얼미터 제일 큰 리얼미터. 기관이니까 예. 리얼미터 방식은 그냥 자동 응답기잖아요. 예. 그다음에 갤럽은 그 인터넷 면접원 조사이기 때문에 네. 그 방식에 따라도 조사 결과가 다를 때가 있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보면 명태균 씨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직원이랑 통화하면서 그 조사 돌리면서 할 때마다 나한테 얘기를 하라고 작업 다 하고 나한테 얘기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러면 또 수정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건 마사지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만약에 내가 필요한 조사 결과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여론조사면 그동안 적어도 그래도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서 이게 발표가 되면 사람들 생각이 조금 바뀌었구나 아니면 뭐 확실히 뭐가 안 좋네 이런 생각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을 텐데 그거 다 이제 우리가 믿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얼마든지 저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52대 48로 할 수도 있고 뭐 50대 50으로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이걸 바꿀 수 있다면 근데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명태균 씨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예. 저한테 찾아왔던 사람들이 이제 그런 제안을 근데 했다는 건데 안심번호가 과거에 도입된 뒤로는 그 많이 줄지 않았나요? 그 번호를 가지고 막 장난치는 거는? 안심번호로 하면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네, 안심번호가 네. 도입이 된 건데 네. 그런데 이제 그래도 여전히 마음을 먹으면 네, 할수 그리고 있다. 이제 그런 여론조사 기관에서 하는 거는 막 안심번호로 안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실질적으로 아. 실질적으로 경선에서 이제 단일 후보를 뽑는다 할 때는 안심번호로 하는 게 원칙이지만 네. 네. 그 전에 이제 자체 그냥 조사, 내부 조사. 발표 막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아직도 굉장히 제한이 아. 별로 느슨하기 때문에 아. 그렇지 그렇게 활용하는 근데 거죠. 언론사에서 네. 하는 조사들은 그 안심번호를 받는 시간까지를 다 계산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 저희 조사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등록을 하면 안심번호를 거기서 받아오는데 또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막 우리가 갖고 있는 자체 조사를 갖고 이렇게 하진 않으니까. 근데 정당 내부에서 하는 조사들이나 그냥 뭐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자체 조사는 갖고 있는 번호로 할 수도 네.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대선 당시에도 만 이 정도면 무슨 저 총선이나 지선 뭐 이런 데는 사실 큰 여론조사 기관이나 아니면 뭐 사람들이 많이 관심 갖지 않는 지역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말도 못하죠. 네. 저도 많이 당했는데 얼마나 심하겠어. 생각만 해도 표정이 지역 안 특히 이제 지역에서 총선 국회의원 선거 때 보면은 네. 지역 신문에서 이제 많이 합니다 주로. 네. 그러면은 막 저도 한때 뭐 20% 지는 걸로 나오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 상대당에서 아니, 상대 후보가 이렇게 막 했었나 보군요. 그건 이제 모르죠. 아무튼 아, 그래가지고 근데 뭐 나중에 본선 해보면 제가 20% 차이로 이기고 오호. 막 제가 뭐 경기도에서 거의 뭐 최다 득표 오. 최다 득표는 아니고 저 정병국 선배가 최다 득표하고 제가 아. 2등 한 적 있어요. 네. 62% 받은 적도 아. 있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정말 여론조사 이거 정말 정치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짜증 납니다. 문제 제기하기도 뭐하고. 특히 이제 지역이 작은 지역일수록 이게 작은 선거일수록 더 왜곡이 많아요. 그럴 것 아.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국회의원 선거는 통상 모집단이 예. 500명 또는 한 800. 많아야 800, 맞아요. 1000명도 아니고. 음. 그리고 그거는 뭐 그 이 모집단이 그러다 보니까 음. 되게 다 알아요. 어떤 성향이 있는지 알기 때문에 왜곡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근데 이 여론조사가 문제가 되는 거는 특히나 이 초반에 어떤 대세론이 형성하는데 이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요. 아.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 후보가 난립하는데 누가 뛰어난지 모르는데 네. 갑자기 예를 들면 우리 4명이 출마했는데 네. 김영우 의원만 40% 이상 나오고 나머지 사람들 다 10%대다. 네. 그러면 대세론이 형성되는 그죠. 거죠. 사람들이 저한테 쫙 몰리죠. 네. 예. 그죠. 그 효과가 네. 줄 대고. 예, 알게 모르게 네. 이제 그 초반에 네. 예, 그런 효과를 만들어주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어쩜 또 아예 모르는 사람인데 계속 여론조사 돌려. 사람 인지도 올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인지도 올리는 거죠. 네, 그렇죠.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뭔가 아니 얘기를 그래도 전달해드리자면 네. 이 지금 계속 제보를 하고 있는 게 이 씨잖아요. 네. 이 씨의 말에 따르면 알파벳 이제 E. 네, 네. 세간에서 의심하는 여론조사 조작은 없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이 미래한국연구소가 돈을 많이 들였는데 대선 기간에만 여론조사 그 비용으로 3억 7,520만 원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3억 7천이요? 네네. 와. 근데 이 사람이 저 국정감사 나온다면서요? 뭐 그런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국정감사도 저 출석을 해갖고 10월 국감에 나와서 뭐 이 관련된 얘기들 다 뭐 밝히겠다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어서 안 불러도요? 근데 모르겠죠 민주당에서. 근데 이제 저 명태균 씨 얘기하는 걸 보면 예. 굉장히 광범위하게 인맥이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네. 뭐 안철수 씨가 난 명태도 모른다고 했다가 바로 안철수 사진 나와. 의원이랑 같이 찍은 거의 사진 뭐 나와서 참견 수준이에요. 그냥 뭐 모른다고 하면 바로 사진을 예. 다 내보내는. 네. 그러니까 자료가 많습니다. 뭐 네. 그러니까 하여간 뭐 여러 가지 연관이 많이 돼 있다 보니까 네. 이게 뭐 본인 얘기예요. 본인 하여간 명태균 씨 그 주장. 관련된 주장도 예. 있는데 보면은 뭐 윤석열 대통령도 만들고 예. 이준석 대표도
만들고 네. 본인의 주장.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 단일화. 이 윤석열 후보 단일화도 자기가 마크 역할을 한 것처럼 그러니까 거의 뭐 들었다 놨다 지금 네, 국민의힘, 전능자입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뭐 이 본인의 좀 과장과 허풍이 있는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네. 한번 그 국감에서 한번 다뤄볼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네, 네, 네. 그리고 특히나 김영선 의원이 거의 1억 가까운 돈을 준 것도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세비 반띵이요. 반띵. 와, 진짜 이거는 너무 정치자금법이든 뭐든 수사를 해봐야 될 내용이에요. 어떤 건지 본인 6천만 원 정도 처음에 밝혀졌을 때 네. 사인간 거래라고 했는데 네. 실제로 매달 그 세비의 정확하게 반액을 딱딱 떼서 그냥 전달됐다는 거는 통상적이지 않죠. 그리고 김영호 의원님 우리도 정치인들이 네. 거래할 때 일부러 계좌 거래하잖아요. 현찰 주지 않잖아요. 남겨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빌려도 현찰로 받는 게 아니라 계좌로 받고 당연히 그래요. 돌려줄 때도 네. 이자 쳐가지고 네, 이거 다 계좌로 해가지고 왜냐하면 나중에 검찰에 소명할 때도 뭐가 그렇죠, 문제가 그렇죠. 될 때 계좌로 주고받는 게 투명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네. 현찰로 주고받다는 것 자체가 석연치 않아요. 그리고 김영선 의원이 재산이 되게 많잖아요. 몰라요. 몇백억대의 재산을 갖고 있는 분인데 어. 그러면 시원하게 돈을 그냥 줬으면 끝났을 일을 매달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준다는 것도 되게 오묘한 계약 관계다. 이제 이런 실제로 그랬다고 하면. 네, 네. 알 수 없는 네, 하여튼 돈거래입니다. 뭐 명태균 관련해서는 저희가 잠시 후에 또 명태균만 집중적으로 파는 분이 계십니다. 네. 예, 그분들 명문 모시고 원죄를 전문가입니다. 가진 분이 예, 오늘. 이야기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고요. 네. 한동훈 네. 대표가 만찬에서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네. 예, 나와 버린 것 같은데 결과는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얘기를 한번 듣고 올 거예요. 네. 한동훈 대표에게 그 만찬의 성과에 대해 물었는데 한동훈 대표가 대답을 했습니다.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네. 만찬의 성과요? 만찬의 성과는 저녁을 먹은 거 아닐까요? 저는 대통령님과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잘 안 받아지고 하면 대통령이 이런 그 시중의 여론을 전달하려고 하는데 귀를 닫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받을 소지를 공개적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네, 저녁을 먹은 게 성과다. 약간 요것 좀 비꼬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상황을 조금 불만을 아마 섞여서 조금 비꼬는 것 같은데 대통령이 그 정도로 독대를 피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 굉장히 껄끄러운 관계죠. 솔직히 저는 지난번에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을 맡았을 때 어쨌거나 뭐 김건희 여사 건으로 예. 비대위원장에서 끌어내리려고 했었잖아요. 비서실장이 가서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네. 끌어내리려고 했어요. 그때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만두라는 대통령이 아니 뭐 그때 대통령 저 비서실장이 비서실장이- 갔으면은 예, 뭐 비서실장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저는 그때 이미 이거 심상치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지난 문재인 정권 때 있었던 모든 많은 일들 또 현 정권에 대해서도 그렇고 저는 가장 많은 정보를 아마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동훈 대표일 겁니다. 네, 지난 정권 수사를 했었고 네. 또 현 정권에서 법무부 장관을 했었고 그래서 그 굉장히 많은 걸 알고 있고 그런 면에서는 또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그 해결을 해야 되는 당 대표 입장이다 보니까 예. 저는 한 대표는 대통령하고 반드시 만나서 큰 틀에서 또 작은 틀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그 논의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봐요. 이거를 무시할 수는 없다. 아니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 사람,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막대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참 우리가 표현하기도 참 힘들지만은 대통령이 계시고 네. 또 김건희 여사가 또 옆에 있고 예. 이게 거의 그 삼각 함수가 돼버렸잖아요. 삼각함수요? 한동훈 네. 사인 코사인 네. 탄젠트 그래서 삼각함수요. 윤석열이 예, 그래서 단순히 대통령과 네. 한동훈 대표만의 문제도 아니고 또 김건희 여사가 네. 있고 또 김건희 여사 건도 또 여러 안건 중에 굉장히 중요한 안건이란 말이에요. 그걸 네. 한동훈 대표도 얘기를 했고 그래서 문제가 더 복잡하다. 어. 근데 이제 많은 분들 얘기하지만 이럴 때가 아니죠. 지금 우리가 뭐 의정 그런 갈등 문제도 이게 그냥 갈등 문제가 아니라 의료 체계 전반적인 어떤 붕괴가 오느냐 안 오느냐 이런 네네, 차원이어서 또 경제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또 남북 관계 외교 문제 굉장히 심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네. 이런 상황에서 당 대표하고 대통령이 수시로 만나고 수시로 통화해도 지금
일이 풀릴까 말까 한데 독대 가지고 따로 또 협의할 사안이고 이렇게 나오는 게 저는 굉장히 개탄스러워요. 그 어느 조직이나 2인자는 힘든데요. 예. 특히나 여당의 2인자는 진짜 힘듭니다. 어. 여당의 2인자에서 제대로 살아남는 경우가 우리 근래 현대사에서도 많지 않아요. 김종필 전 총리 같은 경우는 결국은 2인자로 끝냈고요. 예. 겨우 성공한 게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 보통 사람. 예, 네. 그분이 한 분 했고 나머지 분들은 대개는 2인자로 있는 게 굉장히 버거워요. 2인자로 있다가 제대로 그 저 1인자로부터 그 자리를 물려받은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래요. 네. 그 왜 그러냐면 권력이라는 게 기본적인 속성이 누구에게 나눠주는 게 아닙니다. 이게 뺏고 뺏기는 관계이기 네. 때문에 뭐 정치학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선은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위기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당을 이 정치 그러니까 이분이 그 정치 인생이 비해 짧고 그냥 검찰하다가 그 바로 대통령이 된 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평적 관계에 대한 그 동지적 수평적 관계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을 내가 대통령이고 너희들은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검찰 조직 상하 조직이죠. 네. 그런 관계에 익숙해 있어서 한동훈 당대표도 당대표로서의 나의 정치적 파트너로 존중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내가 검찰총장이면 당신은 그냥 고검장 정도로 취급을 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예. 그래서 그런 이 윤석열 대통령과 그 저 대통령실 참모들의 인식이 가장 첫 번째 문제고요. 예. 두 번째는 이 한동훈 대표인데 한동훈 대표가 여당 대표로서 저렇게 하는 것도 본인의 정치력 없으면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얘기하면 더 어려워지는 거죠. 왜냐하면 모양이 없어도 예를 들면요. 결과가 없어도 결과가 있는 것처럼 하는 게 정치인데 저렇게 대놓고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됐다고 해버리면 여권의 지지율은 더 떨어지게 되는 거죠. 네네. 통상적으로 저런 방식은 굉장히 의아한데 한동훈 대표도 이런 때는 좀 더 인내와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는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제가 보기엔 좀 답답해요. 네. 그런 측면에서. 그게 이제 인내와 대통령실에서 그 네. 얘기를 했잖아요. 네. 아니 말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지 그랬냐. 아하. 지금 와서. 그러니까 김재원 최고도 그런 취지로 아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잘 안 받아주려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말하고 싶 그때 누가 막은 사람이 있었냐. 뭐 원전 이야기하고 그러면 또 한동훈 대표도 또 얘기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지 그랬냐 이런 반응들이 또 대통령실에서 그건 나와서 불가능이죠. 30명 정도, 27명인가 정확히 30명이 모이고 그것도 야외에서 네. 또 음식 서빙 계속 들어오고 네. 또 대통령 계속 이제 원전 얘기하고 이러면은 원전 받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안 거기서 다른 얘기를 한다는 거는 네. 그건 뭐 불가능이죠. 아. 할 그리고요. 분위기가 아니죠. 그 30명쯤 모인 자리에서 네. 심각한 얘기 할 수 없습니다. 못해요. 그냥 뭐 예를 들면 의료 대란 문제도 얘기한다는 게 의료 체제가 너무 힘든데 저 네. 좀 정부에서 많이 신경 써주면 좋겠습니다.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못해요. 네. 결국은 그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그러니까 정부와 여당이 문제를 풀려면은 독대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추경호 원내대표나 정책위 의장, 그 다음에 그 보건 관련된 총리나 복지부 장관 등등 이렇게 한 주요 몇 명 정도. 한 10명 이내에 진짜 그 밥 먹고 그 그냥 담소 나눈 자리가 아니라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네네. 그런 별도의 협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걸 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그게 안 된 상태에서 한동훈 대표가 할 말 하지 왜 못했냐 이거 얘기도 되게 그 제가 보기에는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고요. 한동훈 대표가 지금 이제 남은 선택지는 뭐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도 그러니까 너무 단독 회담을 고집하지 말고요. 네. 그럼 자꾸 본인이 본인이 뭔가 이렇게 다 드러나는. 그거를 하이라이트를 저 스폰라이트를 받으려고 좀 그런 거 아니에요. 주인공 되는 건 불가능하신 예. 말입니까? 어차피 아까 2인자잖아요. 모든 네. 스폰라이트는 현 시점에서는 대통령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게 여권의 2인자예요. 네. 야당의 2인자는 또 달라요. 야당은 사실은 늘 야당은 정권을 뺏어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야당 내 1인자와 2인자들에는 협력도 하지만 서로 경쟁도 해요. 그러나 여권에서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을 잘 어떻게 보유하면서 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게 일반적인 대통령 시스템의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거 하나만. 그럼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렇게 말했어요. 빈손만찬이라는 표현은 네. 본질에 어긋난다. 화기애애했다는 대통령실 브리핑이 가장 정확하다. 그럼 스탠스가 명확한 거잖아요. 추경호 원내대표의 3자가 만나는 것도 별로 의미는 없어 그러니까 보이는데 그러면. 저렇게 되면 좋은 취지로 만나는 거에 그 다 사라지고 국민들한테는 열받는 거죠. 그럼 니들끼리 밥만 먹었단 말이야? 이 와중에 국민들은 힘들어 먹고 살기 힘들고 의료 대란 때문에 하루하루가 불안한데
자기들끼리 소고기, 돼지고기 먹고 뭐 술은 안 마셨지만 고기져서 먹고. 그러면서 뭐 호호하다가 끝났다? 이러면 국민들이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래도 그 포장은 여러 가지 뭐 그 식사를 하면서 네. 국가에 대한 우려, 우리 사회에 대한 뭐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네. 논의가 안 됐더라도 그렇게 포장이 돼야 되고 실제로 제가 보기엔 논의하려면 추경호 대표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고 논의도 안 돼, 이거는. 예, 최소한 5명 이내 저는 네. 한 5명 이내가 좋다고 보는데요. 네. 그 정도가 모여서 현안을 얘기하는 자리를 만들어야죠. 단독이 좀 부담스러우면. 자, 한동훈 대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금 뭐 독대는 당장은 어려워 보여요. 제가 이렇게 분위기 보면. 예. 근데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은 원래는 당장 문제를 해결 못 하더라도 어차피 나라를 위하고 국정 운영을 위한 거라면 사실은 원래는 쇼라도 해야 돼요. 네. 원래는 만나서 반갑게 만나서 포옹도 하고 우리가 더 빨리 만났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오프닝 때 좀 이렇게 흘리고 네. 그런 동영상도 나가고 독대가 아니더라도 그런 만찬장에서도 충분히 했어야 되는데 네. 그런 거 없이 달랑 스틸 사진 4장인가? 네. 그것만 딱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분들이 이 검사 출신이어서 그런가 너무 그 국정을 담당하고 있는 최고의 책임자잖아요. 대통령과 당 대표면 한동훈 대표 어떻게 하면 되냐? 한동훈 대표는 몇 번 계속 짚고 지금 중이시잖아요. 독대 요청만 네. 해가지고도 해결은 안 될 거고. 아. 네, 지금 너무 사실 달라요. 너무 네. 사실 대통령은 솔직히 지금 한동훈 대표 만나기 싫다는 거 아닙니까? 예. 톡 까놓고 얘기하면 예. 껄끄럽고 네.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 얘기할 거 뻔한데 네. 김건희 여사 얘기하면 서로 얼굴 붉힐 거 뻔한데 현상은 저희가 지금 다 알았다고 했죠. 한동훈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한동훈 대표는 네. 지금 답이 없죠. 노앤서다. 이런 상황이라면 일찍 얘기를 하면 그게 넘어갔잖아요. 대통령과의 관계에서는 답이 없어요. 답 없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여러 가지 아젠다 풀고자 하는 거를 본인이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데 네. 힘이 실리냐 이거죠. 아. 당정이 이게 따로 가면 할 게 없다. 저 같으면 답이 그렇게 없다. 하겠어요. 왜냐하면 네. 어차피 독대는 이미 끝났어요. 끝났다. 독대라는 거는 독대하는 순간 이건 대통령이 굴복한 모양이기 네. 때문에 당에 돌아가서 네. 추경호 대표나 최고위원들하고 상의해서 상의해서 당이 의견을 모아가서 네. 당이 대통령에게 네. 당 대표를 포함한 몇 명과 네. 정부 측 대통령과 정부 측의 주요 인사들의 네. 그 협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아. 대통령실에서 그거를 일정을 좀 내달라. 이렇게 당이 최고위원회를 통해서 의결을 해서 협의를 해서 결론을 내서 그걸 대통령실이 요청하는 방식을 취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최고위가 꼭 한동훈 대표 편만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의견을 그렇게 모아가는 노력을 해야죠. 그렇게 되면 네. 저는 다른 최고위원들도 그 정도는 합의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독대는 아니잖아요. 독대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양보한 거고 네. 그리고 다른 최고위원도 있고 하면 견제가 되니까. 근데 그게 이제 얼핏 들으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얼핏 그 들으면 정상적인 분위기라면 네. 그 프로세스가 분위기라면. 맞습니다. 네. 근데 자세히 들으면 근데 이제 네. 김건희 여사 문제가 네. 있고 네. 이거는 굉장히 그 대국민 네. 어떤 정서의 문제 또 법리의 문제가 네. 얽혀 있고 또 한동훈 대표만이 알고 있는 또 그런 내용도 있고 해서 네. 당내에서 갑론을박하기에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모아지지가 않을 거예요. 아. 오히려 당이 굉장히 더 갈라지지. 그래서 답이 없네. 답 없다. 답이 없다. 네. 그 말 이렇게 길게 하실 거예요. 지금 답이 없다는 말을. 답 없다. 그거를 모아내는 게 대표의 정치력이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 뭐 책도 하나 갖고 오셨는데 네. 임종석 전 실장이 두 개의 국가 네. 남과 북을 아예 그냥 다른 나라로 이렇게 가는 이런 쪽으로 좀 얘기를 해서 이게 좀 논란이 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또 국방에 계시고 뭐 하여튼 전문 분야시니까 요거 얘기를 좀 마지막으로 좀 하면 어떨까 싶은데 이게 위헌이에요, 아니에요? 임종석의 두 국가론. 현재 상황에서 뭐 주장하는 거가 바로 위헌이다. 뭐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네. 헌법에 있어서 국토조항. 네. 그다음에 이제 저거 국토조항보다도 북한 통일을 지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헌법에 있거든요. 예. 통일을 지향하는 그런 정책을 추진한다라고 하는 건 있는데 네. 그런 뭐 위헌이다 아니다 이거 가지고 싸우기에는 저는 그거는 뭐 근본적인 적은 아닌 것 같고 왜 이 시점에서 이 얘기 더더군다나 꺼냈냐? 다른 사람 네. 교수나 학자도 아니라 지난 2018년 남북 정상회담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준비위원회 위원장까지 맡았고 여태까지 평생을 통일 사업에 매진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얼마 전까지 했던 사람이 네. 갑자기 네. 두 개의 국가론을 들고 나온 네. 이제 통일은 접고 네. 평화로 가자. 그 저희가 일단은 뭐냐? 예. 현실인식이 저는 잘못됐다는 거 하나랑 네. 통일을 접고 지금 평화로 가자 한다고 해서 평화로 가지지가 않죠. 네. 지금 북한이 여러 가지 뭐 핵무기 도발하고 대남 도발하고 이런 네. 상황에서 또 하나는 김정은이 지난해 두 개의 국가론을 들고 나온 이후에 지금 하는 발언이란 말이에요. 예. 그 전에 만약에 임종석 실장이 이거는 그 우리가 통일로 가더라도 지금은 통일을 앞세워 얘기할 단계는 아닌가 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으면 조금 뭐 끄덕여질 수 있지만 네. 이게 지금 제가 볼 때 너무 김정은 위원장, 김정은에게 주파수를 맞추는 것 같아요. 김정은에게 주파수를 예. 맞췄다? 김정은이 사실 두 개의 국가론을 이야기하는 거는요. 예. 원래는 정상적인 국가여야 두 개의 국가론이 가능한 거예요. 예. 근데 북한이 지금 정상적이지가 않고 인권 문제 있죠, 핵무기 개발하고 있죠, 대남 도발하고 있죠. 지금도 네. 간첩 작전 계속 쓰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음. 정상적인 국가여야 두 개의 국가가 가능해요. 통신, 방송도 가능해야 되고 왕래가 가능해야 되고 이산 가족에 대한 가족 상봉도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게 두 개의 국가론인데 김정은이 이야기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결국은 어떤 식으로든 북한 위주의 그런 통일을 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란 말이에요. 그 두 개의 국가론에 대해서 지금 박수를 친다는 게 네. 과거에 해방 공간에서 박헌영의 남로당이 그 미소 그 저기 뭐야 반탁 운동하다가 갑자기 그냥 돌변해가지고 찬 타고 돌아선 거. 네. 이 러시아의 지령에 의해서 소련이죠. 예. 소련의 지령에 의해서 그거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래서 굉장히 개운치가 않습니다. 지금 김정은의 주장과 동조하고 있는 걸로 지금 판단하고 계신 너무 것 같고요. 노란하는 거죠. 네. 그렇게 볼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은 그 임종석 실장도 자기 발언을 조금 수정하고 있어요 지금요. 네. 고치고 있습니까? 예, 왜냐하면 그 당초 현장에서는 그 아마 강조합법을 쓰면서 예. 그 통일 내려놓고 네. 그냥 두 개의 국가로 평화롭게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최근의 얘기는 아니 당장 통일을 하면 안 되는데 그걸 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20, 30년 후에 미래 세대가 그때 가서 통일이 필요하면 어떻게 통일할지 그때 가서 판단할 문제 아니냐. 지금은 우선 선평화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 발언 제가 보기에는 첫날 발언이 너무 강조법을 하다 보면서 네. 논란을 충격요법이 너무 세고. 오해가 됐군요. 오해를 논란했죠. 오늘 보면 CBS 라디오에서 한 내용도 그렇고 다른 네. 그 앞서 다른 데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슬러 올라가면 김대중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김대중 대통령 우리나라가 보면 역사적으로 이 문제는 좀 역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남북 관계. 사실은 그 유엔 그 동시가입 교차 승인 문제가 사실은 보수 정권에서 계속 그 하려고 했었어요. 과거에는. 그래서 그걸 실현한 게 그 노태우 대통령 때 한 거죠. 유엔 동시가입과 네. 교차 승인하려고 했는데 교차 승인을 우리만 미국, 중국과 러시아, 소련하고 하고 미국과 일본은 북한하고 하지 않았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그 학생 운동하거나 또 우리 그 국내 통일 운동했던 사람들이 반대가 많았어요. 그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거 영구 분단하는 거 아니냐. 영구 분단론으로 비판을 했는데 네. 김대중 대통령이 90년대 중반에 본인의 통일론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화를 유지하면서 자유롭게 왕래하고 교류협력하면 그게 사실상의 통일 아니냐. 그렇게 유지하다가 네. 어느 세월이 흘렀을 때 통일에 대한 거를 후대가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 맥락과는 어느 정도 연속성을 갖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한 가지 임종석 그 예를 들면 두 개의 국가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저도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헌법 위반이 아니었는데 헌법 위반까지는 아니라도 헌법 불합치는 될 것 같아요. 본인도 그걸 인정하니까 헌법을 바꾸자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영토 조항이나 이런 걸 바꾸자고 하는 내용을 얘기하고 해소하려고. 근데 그렇게 하는 거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고. 지금 이 얘기가 왜 나온 거죠? 왜 나온 거예요, 진짜? 글쎄 아마 이제 그 강조하고 싶은 거는 선평화 후통일론인 것 그러니까 같아요. 지금 왜? 지금 남북 관계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그래서? 김정은이 두 개의 적대적 국가론을 제시하고, 예.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 그 윤석열 정부에 내놓은 것은 자유통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자유체제에서 통일을 하겠다. 정부의 이 정책은 좀 틀렸다. 이 얘기를 그런 강조하다가 거죠. 이 얘기를 그러니까, 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통일을 보통은 아이러니한 게요. 통일 많이 하는 정부에서 남북 관계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통일 얘기 별로 안 하는 정부가
남북 관계가 좋아요. 여기 뭐 대표적으로 아, 그래요? 노태우 정부, 그다음에 김대중 정부 네. 이런 때에서 사실 통일보다는 교류 협력이나 평화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게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통일이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싸워서 통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주 이상한 게 다 이해가 될 듯하다가도 네. 국가보안법 폐기하자는 얘기를 동시에 했어요. 그래서 저는 딱 야 이거 북한에 완전히 말려들고 지령이 있구나. 있었나요? 아니 이거 북한에 말려두면 안 되죠. 당연히 가만히 계시면 됩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간호법적 발전. 3년 전인가 4년 전에 하신 요, 거 빨리 표지. 요 책을 광고. 하나 썼는데 아니 귀한 책이네요 이거는. 어? 네, 절판됐습니다. 누가 정말 쓴 귀합니다. 책입니까, 이거? 제가 썼어요. 아이고 거의 이게 바이블이네, 뭐냐면 이거는. 이제 사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가가지고 그 평양에서 능라도 경기장에서 예. 9.19 이제 그때잖아요. 예. 그 연설문을 제가 이제 굉장히 심도 있게 분석을 했고 예. 임종석 그 실장의 발자취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많이 여기 썼어요. 그 전대협에 대한 판결문 이런 것도 제가 분석을 네, 하고 네. 그랬는데 아 임종석 연구록이군요. 그러네요. 뭐 일종의. 그건 아니지만 이제 문정부 때 일어났던 그런 외교안보 이걸 쭉 적었는데 임종석 실장이 이번에 이제 그 얘기한 게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봐요. 우연이 아니고 굉장히 생각을 한 것이고 그다음에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하고 굉장히 상반된 사실 통일에 대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 평양 공동선언, 9.19 공동선언 그때 남북 그 준비위원장이었기 때문에 네. 문재인 대통령이 능라도 경기장에서 했던 연설문 이것도 임종석 그 준비위원장이 초안도 보고 다 봤을 거라고요. 그거 보면은 너무나 황당해요. 여기 그거 보면은 한 줄만 제가 만약에 읽는다면 네. 몇 장 몇 절입니까? 그 성경 구절은 아니어서 네, 제가 네, 그건 모르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과 북녘 동포들이 어떤 나라를 만들어가고자 하는지 가슴 뜨겁게 보았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네. 김정은 위원장하고 손잡고 그 새로운 조국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쫙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민족의 뭐 자존심을 지켜온 그 김정은 위원장 또 북녘 동포들에 대해서 굉장히 감탄했다는 식으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하거든요. 네. 그거야말로 반헌법적이죠. 아 이거를 임종석 실장이 썼다고 보시는 거죠? 관여를 했겠죠. 관여를 안 했고 만약에 이거를 관여를 안 했다고 할 수가 없죠. 준비위원장인데. 그래서 저는 그리고 임종석 실장이 딱 그 얘기까지 했어요. 그때도 민주당의 사무총장 시절에도 네. 내 묘비명에 전대협 의장을 새기고 싶다. 유일하게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무슨 뭐 종북 농자다. 막 이런 비판보다는 네. 상당히 이제 북한의 어떤 그런 의도와 취지, 북한 김정은의 어떤 통일론을 정말 도와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국가보안법 깊이 폐기하자 받아들이고 그러고, 있는 것 같다. 예, 그래서 네. 이번에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아마 이거는 민주당 내에서도 굉장히 이제 갈등, 어떤 분쟁의 요인으로 남을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어제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네네. 이제 평화 통일을 추구하도록 한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라는 아하.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도 헌법 정신에 위배되고 당 강령과 맞지 않는 주장이고 평화 통일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간의 정치적 합의와도 배치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 또 하나는 했어요. 친명과 비명 간의 어떤 그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또 될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이게요? 결국. 예. 통일 노선이 좀 다릅니까? 이재명 노선과 문재인 노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진 그렇지는 않습니까? 않고요. 예. 왜냐하면 물론 이제 그 일각에서 이런 그 좀 대담한 그 새로운 논의를 지금 한번 해보자 하는 사람도 있는 건 사실인데 예.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도 다른 얘기를 하셨고 네. 통일론을 포기하지 않는 네, 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 김현철 교수가 전 통일부 장관 예. 페이스북에 제일 비판을 잘한 것 같아요. 그 임종석 두 개의 그 통일 두 개의 국가론에 네. 대해서 네. 그냥 뭐 무슨 뭐 반헌법적이다, 뭐 그 김정은을 따라가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너무 그 일차원적이고.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방식보다는 저희가 그거 좀 찾아봐야 될까요? 일차원적이네. 아니 저는 그렇지 않다 그걸 사회자 멘트시고 네. 그런 방식의 비판보다는 네. 제가 하는 거는 굉장히 왜 그게 문제가 있는지를 왜냐하면 남북 간의 교류 협력에 있어서 그러면 국제 규범을 따라야 돼요. 맞습니다. 국제 규범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남북 관계 특수성을 통해서 미국을 설득하는 게 많았거든요. 개성공단 김용원 잘 아시겠지만 2004년도 그 정동영 통일부 장관 당시에 개성공단에 우리가 설 때 사실은 미국의 대북 그 경제 제재를 회피하는 방식은
다 남북 간의 특수관계고 그게 우리 한국 한반도 통일 영역이고 우리가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설득을 네. 해서 미국이 웨이버 그러니까 그 묵인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웨이버 공시라고 해서 이제 제재에서 해제해 주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교류 협력에 있어서 국가 간 거래가 됐을 때 굉장히 복잡해요. 관세도 물어야 되고 맞습니다. WTO 규정도 따라야 되고 예. 뭐 이런 여러 가지 규정 문제 있고 또 두 번째 문제는 기본적으로 한반도의 문제가 그러면 완전히 국제화되기 때문에 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등과 다자간의 협의 체제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한반도 평화 체제는 이제 사라지고 동북아 평화 체제 문제가 확장되는 거죠. 그러니까 임종석 실장이 도리어 본인이 원했던 그 한반도 평화 이 문제가 도리어 훨씬 복잡한 다자간 구도로 이전되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여러 가지 저는 그 김현철 장관의 비판이 비교적 합리적으로 조목조목 저는 이러한 논의를 임종석 실장이 기왕 꺼낼 때는 뭐 근거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냥 선언적인 게 아니라 후속 조치에 따라서 로드맵이나 액션 플랜을 나올 같이 것이다. 네. 같이 발표를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 이런 거. 꼭 비판을 보고 싶으면 김현철 장관의 페이스북을 한번 네. 찾아보시라. 이 정도로 제슨푼이 앞에 있는데 너무 조목조목 네. 이렇게. 네. 또 자. 탈북자들 네. 지위도 다 바뀌어야 되고요. 그렇죠. 예. 이거 뭐 말이 안 이거는 따로 된다. 한번 저희가 시간을 네. 많이 네. 해보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아주 젠틀한 시간 역시 예상대로 흘러갔고요. 잠시 후에는 김용남 그리고 장윤성 기자와 함께 젠틀하지 않은 시간 가나요? 젠틀할 수 없는 시간 네. 그리고 명태균 집중 분석 이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JTBC의 그 단독 보도인 맞아요. 예, 그 김건희 여사 이종호 대표의 녹취록, 통화 기록에 네. 대해서 또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예,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